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너무 쓸데없는 걱정에 매달리다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죠. 지금 이 시간만큼은 걱정, 고민 싹 내려놓으시고요. 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상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대별 베스트셀러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는 척 책방 오늘은 어느 시대로 가볼까요? 오늘은 2004년으로 떠나볼 건데요. 오, 2004년. 네, 2004년 하면 아무래도 많이들 기억하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그런 해였죠. 탄핵 투표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중계가 되면서 정말 전 국민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었던 일이기도 했고 네. 근데 그런 것과 별도로 두 분 2004년에 대단한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건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대단했잖아요. 24살 때였거든요. 네네네. 저는 남들보다 학교를 좀 일찍 졸업을 했는데 그게 일찍 백수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참 아나운서 시험 언론고시 한다고 준비하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2003년도에는 신인상 받았었잖아요. 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이제 시트콤 논스톱? 네. 네. 논스톱에서 제가 MC몽 동생으로 나왔었거든요. 오. 그때 현빈 씨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동생인데 MC몽한테 이래서 오빠 얘는 오빠 또 얼마냐? 현빈한테. 현빈은 그때 그냥 대사가 그랬던 거니까 현빈 씨 너무 죄송해요. 저 팬이에요 진짜. 근데 정말 그 시대가 저희한테는 20대 시절이잖아요. 네. 그 추억을 이야기하니까 새록새록한데 네. 2004년의 베스트셀러 과연 어떤 책이었는지 만나볼까요? (2004년의) 베스트셀러 소설도 보이고요. 자기계발서, 에세이가 굉장히 골고루 올라와 있는데요. 자, 1위와 2위 정말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네. 연금술사와 다빈치 코드. 와, 나 다 샀잖아 이거. 저도요. 근데 진혁 씨는 이 얘기할 때 꼭 다 읽었다라는 말은 안 하고 다 있어, 나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샀어. 네. 팩트에 충실하신 거죠. 무력이 강해. 이시안 작가님을 만난 이후로 책을 사는데 안 읽게 돼. 여기서 다 짚어주니까. 아는 척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좀 더 아는 척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연금술사는 지금도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지금도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합쳐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 팩션형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팩트와 픽션 합쳐서 팩션형. 바로 2004년 베스트셀러 첫 번째 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이 갑자기 그 시체로 발견이 돼요. 왜요? 그게 내용이죠. 샀는데 안 보셨다니까. 또 안 보고 들켰나?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봤는데 까먹고 있었어 또. 네. 이 종교 기호학 교수인 랭던이 그 사건을 이제 풀어달라라고 네. 소환이 되는데 또 용의자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관장의 손녀가 소피가 할아버지가 남긴 다잉 메시지가 있거든요. 요것을 같이 랭던과 같이 풀어가면서 이 네네네.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이 코드들이요. 다빈치 그림이라든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코드를 만들어요. 정말 이 소설이 나중에 논란이 많이 돼요. 결국 전제가 그 예수 있죠. 네.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후손이 계속 전승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소설인데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톰 행크스가 랭던 교수 역할 맞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하나 뭐 암호를 풀어가는 그게 심장 쫄깃해지면서 긴장감이 있고 굉장히 이게 땡기면서 더 보고 싶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배경이 루브르 박물관이잖아요. 근데 책에서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이 세계적인 히트를 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이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영화로 제작됐을 때 루브르 박물관이 최초로 그 영화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네네네.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최초로 허락을 해줬다고 그러고도 하더라고요.
아주 기발한 상상력으로 즐거움을 주었던 책 다빈치 코드였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이 책도 정말 열풍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5위 아침형 인간 기억하시죠? 두 분은 말이 나온 김에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녁형 인간이세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원래. 촬영이 없을 땐 최대한 늦게 일어나자는 주의였는데 이제 우리 집 그 반려견 네. 미나미가 아침 6시만 되면 제 침대에 와서 빨리 일어나서 밥 달라고. 네. 그래서 밥 먹으면 또 나가자고 하다 보니까 산책까지 운동 1시간 하고 오고 이러니까 6시부터 저의 일과가 시작이 돼요. 너무 피곤해요. 어때요, 이지아 아나운서? 저는 완전 그냥 올빼미형 인간으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특히나 2004년에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공부할 때였는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전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잤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네. 아침형 인간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인가 굉장히 저를 근심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2004년 베스트셀러 5위는요. 사이쇼 히로시의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인생을 2배로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주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의사예요. 그래서 1993년에 저술한 자기계발서인데요. 자기가 이제 대학생활 때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대학생활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면서 다시 내가 인생을 새롭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저의 지론을 좀 덧붙이자면 네. 진화심리학에서는요. 네. 보통은 인간 집단은 아침형 인간 30%, 저녁형 인간 30%, 중간 40%로 구성이 돼 있대요. 오. 이게 이상적인 집단이래요.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외부의 침입에 되게 취약했잖아요, 사람이. 맹수들이 막 침입해 오고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근데 모두 다 12시부터 8시까지 잡는다. 그러면 8시간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시에 자고 어떤 사람은 2시에 자고 4시에 자고 이러면 한 2-3시간 정도의 무방비 상태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단 자체가 원래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제가 위안을 좀 받았습니다. 저녁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에 맞게, 아침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에 맞게 거기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DNA에 유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우리 다 정상이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아침잠을 줄여가면서 이게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잠을 줄여가면서 일했더니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그 기업가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침을 잘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성공 확률은 좀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남들보다 하루를 좀 더 일찍, 좀 더 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때가 한창 경제 불황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할 때잖아요. 나 자신을 어떻게라도 좀 바꾸는 것이 이 세상에 적응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점에서 아침형 인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베스트셀러는 뭔지 볼까요? 네, 2004년 베스트셀러를 또 보면 작가를 보면 나 잘하는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김혜자 작가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 김혜자예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네. 뭐 도시락, 해자로운 도시락 뭐 이런 걸로 유명하신 오늘은 분인데 사세요. 네. 책 제목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오, 책입니다. 네. 들어봤죠. 저자가 그 대학을 졸업한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때 월드비전 코리아에서 아프리카로 구호 활동을 좀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이제 가게 됐답니다. 한국의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하던 때로 네. 그 1세대 그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좀 바뀌던 때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저자가 10년간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면서 전쟁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그 아이들을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에세이식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아이들에 대한 뭐 학대라던가 뭐 이런 폭력들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들 얼마나 작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아직도 아마 이제 또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04년의 베스트셀러를 만나봤습니다. 아는 척 책방을 통해서 시대별 베스트셀러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입니다. 카드회사 노조위원장,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정치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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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님 하면 가수분이 돌려나 예. 카드 쪽인데 돌려나 생각이 나네. 돌려막기 생각나네.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입사했을 때, 네. 그 정치할 때 항상 이름 때문에 그냥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남녀공학이었는데 네. 김현정이라는 학생 이름이 7명 있었어요. 저만 남자였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제가 이제 법학과라서 네. 정원이 70명이었는데 여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선배님들이 저보고 그거 화를 내시더라고.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왜 남학생이냐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정치인은 좀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면 책 메인 2에 떠야 되잖아요. 네. 그래 검색이 많이 되니까. 근데 항상 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우리 그 CBS의 김현정 앵커. 네, 그러네요. 가수 김현정. 네. 유명하잖아요. 네. 두 분이 항상 그 상단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도 좀 했었는데 보니까 방송하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게 그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네. 네이버 검색하면 김현정이라는 동명인이 126명이 나오네요. 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도 남자 김현정 중에는 최고로 유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앞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 네. 정치인 김현정으로서 이렇게 네. 인식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인생책방에 인생책으로 가져오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가의 삼남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 이야기, 라스트 캠페인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의 대선 출마부터 암살되기까지 82일간의 선거 여정을 담은 책 라스트 캠페인. 미국을 바꾸려 했던 혁명가 로버트 케네디의 모습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신념과 책임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책 표지를 보면요.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선거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보통 존 F 케네디는 다 알고 있지만 네. 로버트 케네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분의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젊은 정치인의 이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로버트 케네디의 또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책과 비교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개인적인 감상인데 네. 이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이자 또 선거를 다룬 약속의 네. 땅이라는 책도 읽었거든요. 네. 그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예전의 선거가 좀 더 낭만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의 선거는 정말 폄훼, 차별, 훼손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진영 씨가 말씀하셨지만 존 F 케네디는 많이들 알고 있을 네. 거예요. 근데 그의 동생의 이야기는 많이 낯설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이 라스트 캠페인을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이제 이번 22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읽은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이 정치가 대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인이 우리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 그 80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1968년도에 미국은 정말 극심한 그 갈등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했었고 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도 대단히 심각했었고 또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때문에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주어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민권운동이라든지 또는 빈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가장 늦게 이제 그 선거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리를 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는 속설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는 비운의 이제 그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치하면서 저도 평상시에 정치적인 그 모토가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대중들의 이야기들에 공감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바로 이분이 1968년도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 라스트 캠페인을 통해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82일간의 선거운동입니다. 최근요,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로 말씀하셨듯이 예비 선거를 치르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배경을 우리 이시안 작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네. 그 암살 당했을 때 부통령이 그 린드 존슨이라는 부통령이었는데 네. 그 암살을 당하고 대통령 유고대가 되니까 이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연임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예요. 요 무렵에 그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컸는데 베트남 전쟁이 이게 참전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 않은 수렁처럼 계속 빠져들고 있었고 네. 마틴 루터 킹이 또 이때 암살 당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이 로버트 케네디가 국가의 도덕적 위기에 있다. 여기서 내가 도덕적 리더십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린든 존슨은 베트남전의 확전을 주장하고 있던 참에 유진 메카시와 또 이 바비 케네디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신에 부통령을 내세워서 지지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3파전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비 케네디의 선거운동 전략들이 이제 흑인들을 움직이고 또 그 유색인종, 라틴계의 유색인종들도 이제 빈민 속에 이제 허덕이는 그런 분들의 마음들도 움직이게 되고 또 소수민족인 인디언들조차도 이제 규합하게 되는 그래서 그 세력을 대단히 이제 형성하게 되었죠. 존 F 케네디의 동생이기 때문에 네. 형과 로버트 케네디가 많이 비교되는 장면도 이 책에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는데요. 주변인의 평가도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두 사람 성향이 좀 달랐다고. 의원님께서는 뭐 어떤 쪽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세요? 두 사람의 성향 중에? 일단 그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좀 이성적이고 침착하고 좀 결단력이 있는 그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네. 반면에 이 바비 케네디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까칠하면서도 좀 직설적이고 열성적인 네. 그런 직관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양면성이 좀 있긴 한데 굳이 저 두 명의 중에 가까운 곳을 좀 찾는다고 하면 저는 좀 약간 좀 까칠한 성격도 좀 있고 좀 직관적인 그런 스타일이 성격이 좀 가까워서 아마도 바비 케네디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책으로 가져오셨군요. 그 존 F 네. 케네디는 제가 봤을 때 좀 바비 케네디보다는 좀 덜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로버트 케네디는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네. 인종 갈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 사실은 이 책 표지에서도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선거 유세 장면에서 거의 흑인들과 손 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흑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후보였는데요. 선거 도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분노한 흑인들 앞에 로버트 케네디가 연설하는 내용이 또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게 그 미리 이제 준비된 원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연설을 했다라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했던 연설에서는 바비 케네디가 두 가지의 큰 용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지금 흑인들로부터 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존경을 받던 마틴 루터 킹이 네. 그 총기 사고로 사망한 지 2시간 뒤에 있었던 연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대단히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용기가 네. 하나가 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오나 갈등보다는 사랑이나 연민, 정의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갈등을 좀 치유하자라는 그런 연설을 하려는 그 도덕적인 용기 그런 두 가지 용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연설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그 바비 케네디가 한 얘기인데 자기 형이 죽음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죠. 우리 형은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한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백인으로부터 총을 맞은 이제 마틴 루터킹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이렇게 선거를 2번 치르셨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낙선하시고 이제 한 번 더 해서 의원님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있으실까요? 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잖아요. 네. 그 첫날 이제 저 아침에 유세차 옆에서 이제 아침 인사를 드리는데 비가 많이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계획에도 없었는데 큰 길가에 내려와서 그 1시간 넘게 이렇게 큰 절을 드렸어요. 오.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비 맞으면서 이게 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30분 지나고 40분쯤 지나면서 그 절을 하니까 비가 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절하는 게 되게 힘들고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거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도 그 손피켓을 들고 이렇게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많은 그 평택의 시민분들이 그 손피켓을 들고 그 거리나 골목 곳곳에서 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손을 보태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네. 의정 활동을 정말 게을리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분들 보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네. 하려고 그 이번 지난 주말에도 했었는데 제가 꾸준히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찾아가는 골목 당사라고 해서 네. 제가 파라솔 하나 이게 쳐놓고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사거리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들을 계속 꾸준히 받아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당선되고도 이제 계속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네. 지난 주말에도 했습니다. 반가워하시겠어요. 보통은 선거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이 안 보여라고 얘기하는데 골목에서 만날 수 있다니요. 처음으로 그때 골목당에서 하면서 네. 한 달 동안에 의정활동하는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또 저를 지지했던 많은 저 시민분들이 저한테 너무 뭐 잘됐다고 또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니까 아주 일석이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야, 그런 것들이 또 추억으로 많이 선거운동의 추억이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키워드 볼까요? 김현정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2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분투 정신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책에서 우분투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시려는 이유가 이 우분투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정치를 왜 하냐고 하면 딱 그냥 우분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네. 저희 사무국민노조가 87년 6월 항쟁 때 노학연대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끄는 데 아주 주역으로 투쟁했다 그래서 그 넥타이 부대라고 역사적으로 불리거든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넥타이 부대의 그 조직의 그 위원장으로서 제가 7년 동안 위원장을 했다는 게 저는 늘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런 그 넥타이 부대로서 어떤 일들을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네. 그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회연대 운동입니다. 사회연대 운동을 하는 그 기제로 무엇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분투 재단을 노사가 같이 출연해가지고 제가 80억을 그 당시에 다 어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80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우분투 재단을 2019년도에 만듭니다. 제가 이제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회연대 운동을 좀 더 법 제도적으로 폭넓게 대한민국 사회에 퍼뜨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저희 정치적 슬로건은 여전히 우분투다. 우분투의 뜻 혹시 아세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네네. 함께 이기는 거. 네. 처음에는 이게 우분투가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거든요. 처음에 모를 때는 우리는 분노해서 투쟁한다. 뭐 이게 우분투다.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막 그런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이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코사족이시거든요. 네. 그분의 정치적 슬로건이세요. 그래서 이게 그 상생과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전태일 열사 있잖아요. 그 전태일 열사의 핵심 정신이 바로 사랑과 연대거든요.
그거에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우분투 재단이. 로버트 케네디 또한 이 사회적인 불평등 또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더불어서 개인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 한 예로 의과대학에서 했던 연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설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인디아나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강연을 한 거죠. 네. 강연을 해서 우리 이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바비 케네디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비 케네디는 바로 여러분들 학생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 바비 케네디는 늘 그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각자의 책임과 역할도 대단히 강조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그 정치인이죠. 실제로 또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 노사 민정이 같이 합쳐져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의 간극은 훨씬 더 벌어졌어요. 양극화가 심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노동계에서 항상 외쳤던 것이 정부와 기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친 거예요. 노동조합이 울타리 안에서 강하게 투쟁하면서 임금 인상을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그럼 그런 재원들을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그 이업의 외주화를 한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의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깎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보충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던 것이죠. 이 문제를 진짜로 풀려 그러면 기업한테 그 정부한테 기업한테 비정규직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정규직도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같이 우리도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하겠다. 네. 오히려 노동계에서 이 문제의 해결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운동을 해왔었거든요. 민주노총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해졌는데 의원님께서는 30, 40대를 거의 노동운동으로 보내셨잖아요. 네. 이 노동운동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법무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약간 직장 갑질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여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도 뭐 자연스럽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약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소문이 났는지 어느 날 그 노동조합에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 다녔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상고초로라고 하나요? 뭐 한 19초로도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을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조직을 위해서 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지 너 개인적인 삶만 살면 되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욱했어요. 네. 제가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그래도 좀 약자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좀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막 공부 좀 한다고 막 이렇게 그 공부 못하는 친구들 약간 좀 무시하고 네. 집에 좀 산다고 약간 좀 무시하고 이렇게 약간 좀 그런 학생들은 정말 제가 싫어했었어요. 또 직장에서도 그랬고 해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불이익한 그런 뭐 좀 불평등한 이런 것들은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주의자로 이렇게 그 저를 제가 매도당한 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죠. 아, 그럼 제가 할 테니까 대신에 나한테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제가 자신을 다시 내려오겠다 이러고 시작했는데 네. 그게 20년이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네. 딱 제자들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 제가 인생 책방의 뒷조사 담당이거든요. 제 의원님 뒷조사를 해보니까 네. 의원님 아내분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내분이 우리 의원님의 첫사랑이신가요? 그렇죠. 첫사랑이죠. 오. 네.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 이성과 결혼했으니까. 야. 진짜요? 네. 지금도 행복하시죠? 친구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최고죠, 뭘.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가 네. 1회였어요. 1회. 네. 1회였는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할 때는 네.
그 남녀 학생들을 그 같이 합반해서 그 같이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내를 처음 봤죠. 와, 로맨틱하다. 그때 이제 저희가 문과였는데 네. 문과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 등수대로 이렇게 뭐 그 나쁜 건 좋은 건 아닌데 등수대로 해가지고 1등부터 40등까지가 이제 A반, 네. 그다음 B반 이렇게 해서 야간 자락수를 시켰는데 저는 그 A반이었거든요. 네. 공부 잘하셨구나. 그때는 의원님. 고등학교 3학년이어갖고 둘 다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만 했고 나중에 저기 제가 군대 갔을 때 네. 그 아내가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그 아내 보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칠판에다 막 이름 쓰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이렇게. 네. 제 이름이 현정인데 우리 아내 이름이 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은정이가 뭐 이름은 자매 같네요. 아, 약간 베스트 프렌드 같아요. 아니 그래서 놀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 계속 제 얘기를 했나 봐요. 하니까 이제 그 편지 좀 써줘라 막 그랬는지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편지 주고받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요, 의원님, 이 영상에다가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릴 기회 드릴게요. 여기 의원님들 많이 하고 가셨어요. 눈물의 편지를 많이 쓰고 가셨거든요. 그 대본 없던데. 아, 괜찮아요. 그동안 고마웠던 거, 미안했던 거 네. 이렇게 영상 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평택 21대 선거에서 지금 아내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내한테만 계속 얘기하는 네, 네, 거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이거 존댓말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자꾸 저를 문제 아내분에게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여보 너무 고마워. 그리고 21대 선거 때 정말 연고 없는 평택에 당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똑 떨어지는 바람에 4년 동안 원외 정치인으로 정말 고생했는데 그런 거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지금은 나보다 더 든든하게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더 인기가 더 높아진 것 같던데 하여튼 그 힘들 때 너무 큰 힘이 되어서 고맙고 또 지금도 이렇게 든든한 조력해줘서 고맙고 그 은혜 꼭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만 딱 들어도 현정이 옆에 은정이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그 직장에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노동운동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분이.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고생하는 걸 아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 하신 적은 없을까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람과 또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노동운동 하다 보면 집에 못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네. 한 1년에 한두 달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조합원들 만나고 또 술도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술 많이 이제 거의 매일 마시고 뭐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저한테 막 신음 소리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더니 이제 자포자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고비를 다 이제 그 극복하니까 지금 편해졌는데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네. 자포자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면서 막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이제 너무 심하게 자포자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지 자기도 편하고 당신도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제가 이제 그 5월 30일 이제 개원한 다음부터 이제 그 국회 일정들이 많으니까 네. 지역 활동을 이제 평일에는 잘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 아내가 대신 다 하고 있습니다. 오, 특히 진짜 최고다. 그 뭐 오늘은 뭐 있어? 그러면은 뭐 오늘은 김장 담그러 가. 그리고 오늘은 장아찌 담어. 그래서 네. 그 자원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셔야겠습니다. 아내분은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최고의 노동자거든요. 아내 인권 위해서도 맞아요. 많이 이렇게 도닥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아주 잘 받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잠깐 그러니까요. 쉬어가는 시간 드릴까요? 의원님, 제가 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시간. 네. 제가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예.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낙선했다면 정치권을 떠났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야, 오, 진짜요? 진짜요?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4년 동안 원외 정치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평택에 연고가 없었는데 4년을 버티는 게 더 힘들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네. 당에서 많은 보직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뭐 비상대책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또 당대표 언론특보도 하면서 또 그 당 대변인하면서 언론에도 방송에도 많이 출연할 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전 덩달아서 정치적인 그런 소양 같은 것도 쌓을 수 있는 계기도 됐고 또 그 인지도도 같이 오. 상승하는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평택의 제 지역구 관리 도롱복합 지역이었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저 보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반가워하고 TV에서 봤다 그러면서 그런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 중 하나만큼은 도맡아서 하는 남자다? 하나, 둘, 셋. 오. 뭘까요? 제가 설거지는 제가 잘합니다. 설거지를 하세요? 아니, 보통은 분리수거 하시는데 설거지를 하신다고요? 분리수거는 기본적으로 하죠. 기본이에요. 네. 와. 저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은 좀 털털한데 네. 되게 꼼꼼하구나. 깔끔, 약간 지저분한 거 보면 좀 못 보는 성격이에요. 정말요? 막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설거지할 거 막 있으면은 막 네. 의욕이 불타요. 막 빨리 이걸 내가 치워야겠다. 깨끗이 만들어 버릴 거야 하면서. 너무 좋은 남편이신데요? 근데 자주 못 하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합니다. 이야.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안 했다면 정치인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저는 의외로 이제 저를 이제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외향적이고 네. 연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그런 그 지도자 리더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대중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이렇게 자신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에 맞춘 거죠, 저를. 네.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20년 전에 처음에 대중연설할 때는 정말 다 외워서 했어요. 그럼 두려우니까 네. 외워서 그래도 막 버벅대고 막 그랬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20년 하면서 이제 트레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저한테 정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근데 의원님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자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결정 OX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선거로 본 정치인의 책임감입니다. 책 속에 보면요, 로버트 케네디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유권자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해도 굉장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의원님도 뭐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좀 미움받을 용기 갖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1968년도 그 바비 케네디 그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은 좀 SNS나 뭐 1인 유튜버 등에서 워낙 그쪽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 한마디 한 것은 모든 이제 그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사회라서 사실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게 쉽진 않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보다는 더 큰 책임을 부여받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그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게 금융 개혁에 관련해서도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전부터 늘 이제 주장했던 것이 금융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그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과 덧붙여서 이제 그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그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안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 금융산업이 급속도로 디지털화 된다든지 또는 ESG 경영이라든지 또는 그 기후 환경 이런 등의 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 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부채가. 이런 문제들을 그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책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금융이 공공재적인 공공성 영역에서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노동자를 대변해 오시다가 이제 국민을 대변하게 되신 네, 거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정치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감 능력 같아요. 예, 제가 이 책을 감동 있게 읽은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로버트 케네디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다양한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식적으로 찾아가서 소통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비 케네디처럼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감이 단감도 아니고 홍시도 아니고 진짜 공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감해주는 의원님이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 어떻게 응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자,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책을 선거의 기록으로만 보면 일반 대중들한테 그렇게 효과적인 책은 아니에요. 반장 선거 나가는 초등학생이 아주 그럴까? 그리고 사실 미국 사람들은 케네디라는 이름이 신화에 가깝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청년이잖아요. 사실 뭐 30세 후반, 40세 초반이니까 이 사람이 이상과 현실, 신뢰와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다 보시면 지금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 정체성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흔들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의 좀 모범이 되는 책이 아닐까, 그런 어떤 모범을 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저한테 4년 동안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평택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22대 국회가 정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정쟁은 하되 그래도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좀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 간에 협치해서 좀 효능감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저도 그런 효능감 있는 정치하는 정치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생과 연대라는 우분투 정신을 실현을 해내는 공감 전문 정치인으로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좀 읽어볼까 하는데 도대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독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1일 1독 챌린지 책을 준비했는데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머리에 참을인을 3번 새겨도 참을 수 없는 순간, 이럴 때 필요한 책은 뭐다? 바로 이 책,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약 400년 전에 나온 잠언집인데요. 쇼펜하우어와 니체 등 당대 철학자들에게도 지혜의 대가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발타자르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던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는데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두 사람 사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책이 건네는 조언.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라. 노력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고, 혹시 내가 가는 길이 헛된 걸음은 아닐까 후회하는 순간, 책은 모두에겐 자신만의 운명의 별이 있다며 행운의 때를 알라는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부부와 연인, 가족, 그리고 친구와 직장 동료까지 살면서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 조언들, 여러분도 책에서 만나보세요. 황혼에 찾아온 사랑,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에 아, 그래 아직 나도 늦지 않았어 고백하기로 결심한 순간, 사랑인 줄 알았던 그것은 부정맥이었던 것이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은빛 인생을 즐기는 노인들의 유쾌한 일상을 담은 책,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 시,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이 시는 센류라는 일본의 정형시 중 하나인데요.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매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센류 전문 공모전을 열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신의 일상과 고충을 담은 시를 지어서 응모한다고 합니다.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것일세? 책에 있는 시들은 노인 특유의 풍류와 익사를 담은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글로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칠곡 할머니들의 시도 큰 사랑을 받았었죠.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한 연륜이 있기에 어르신들의 시가 더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르신들의 시, 실버 센류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유난히 마음에 콕 박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유명한 명대사를 인용한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는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의 책인데요. 기억에 남는 드라마 속 명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을 함께 풀어냈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주인공 우영우의 가슴 뭉클한 이 말은 우리 주변의 고마운 존재를 떠올리게 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하는 그 애가 있다고 해요. 드라마 그해 우리는 속 이 장면,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창고 정리를 하다 오래된 태블릿에서 어린 아들과 두바이로 여행을 갔을 때 영상을 발견한 순간 이 대사를 떠올렸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드라마를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죠. 지친 삶을 위로하는 인생의 명대사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드라마는 무엇일지도 궁금해지네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돌파의 시간인데요.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하며 지구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의 기억. 이방인이자 학계의 아웃사이더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로 모더나 백신을 통해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연 커털린 커리코의 회고록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치료와 형벌, 보호와 격리, 피해와 가해, 그 경계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저자는 다수의 교정시설에서 20년 이상 일했던 정신과 의사로 빛이 닿지 않는 담장 너머의 세상, 교도소 정신과 의사가 그려낸 또 하나의 의료 현장인 교정시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권력과 사상 통제인데요. 오랫동안 한반도의 고질적 병폐를 규명해온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학문적, 실천적 증언을 담은 책은 수많은 국가폭력과 사상 통제 관련 사례와 이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21세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수만 가지의 조언보다 짧은 글, 그리고 말 한마디가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모이지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